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쉬어가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양시장의 장중 저점 부근입니다. 영향은요,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너무 높다라는 인식 때문에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은 사실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을 빼내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이 우리 시장을 좀 강타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또 삼성전자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현재 시간대 한 240만 주 정도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증시 상승의 그러니까 부흥을 위해서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 열일을 해줬는데 이게 잠시 쉬면서 다른 섹터가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로봇 섹터는 잠시 쉬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인 힘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코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로봇주가 좀 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눌릴 때 우리가 조금 더 섹터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을 일찌감치 알아차리고 비중 확대의 기회로 좀 노려야 되는데요. 일단 BH 오늘 장중에 11%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종목이고요. 워낙 BH 하면 이제 애플이 떠올리는데 로봇 강자라는 리포트가 오늘 아침에 참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쓰신 연구원을 연결을 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왜 BH가 이 시대 로봇 강자로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지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박강호 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신증권의 박강호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BH를 궁금해하시는데 오늘 리포트를 잘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로봇 시장의 핵심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는 문구였습니다. 왜 그런지 좀 파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BH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은 애플 스마트폰에 이제 PCB를 공급하는 메인 업체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이 처음으로 폴더블을 출시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 수혜를 보면서 하반기 연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BH도 이제 글로벌 이제 포트폴리오 변화를 보면은 로봇이나 휴머노드 쪽으로 다각화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로봇이나 휴머노이드가 향후 2, 3년 안에는 양산화다는 단계로 전환될 경우에는 이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전체 원가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액추에이터라는 부분인데 요거를 줄인 부분을 이 연성 PCB를 포함한 RF PCB가 이거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은 국내 PCB 업체 중에서 연성과 경성을 다 사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요걸 RF라는 부분을 연결한다면은 상당히 액추에이터를 줄이는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DH에 관심을 있고 또 BH는 폴더블과 노버 같이 엮어서 본다면은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라는 부분 측면에서는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BH 하면 이제 PCB라고 해서 전기의 길을 터주는 굉장히 핵심 그런 부품이죠. 특히나 경성, 연성 다 포함이 돼서 RF PCB라고 해서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작은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로봇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특히 이제 로봇 시대에 액추에이터와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애플 또 공급사로서 폴더블의 수혜도 받아서 양쪽에 수혜를 받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여러 가지 그 레퍼런스도 갖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경쟁력 조금 더 밝혀주시죠. 기본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연성 PCB 쪽, 그다음에 연성을 기반한 RF PCB의 최대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요. 이러한 기술력은 이제 애플한테 메인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글로벌적으로는 제품에 대한 브랜드, 그다음에 기술 경쟁력을 이미 검증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2022년에
이 LG전자로부터 차량용 무선 충전 모듈 사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간 매출액도 3천억 정도에서 4천억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자동차 업체한테도 이미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애플과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한테 신뢰성과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는 이미 휴먼 로보에도 전환될 때도 이미 그런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자동차, 로봇까지 제품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 이 BH의 차별화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게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고려할 때 왠지 반사이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더 봐야 된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그 자회사와 하반기 때 미국의 생산법인을 이제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작년부터 이제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애플 그런 걸 고려한다면은 미국의 생산법인을 갖고 있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하반기 때 생산이 일부 자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제 자동차나 로봇 쪽에서도 매출이 일어난다면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 그런 보호무 쪽에서 일부 회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나의 경쟁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짚어주셨네요. 미국 쪽의 생산 라인이 구축이 되면 훨씬 관세 이슈 상쇄가 가능하고 미중 그 갈등에 의한 반사 이익도 고루고루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 공급사뿐만 아니라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액추에이터 이런 쪽까지 모멘텀이 붙은 BH. 오늘 장중에 급등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신증권의 박강호 연구원 오늘 연결을 해봤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6분 지나고 있는데요. 시황 상황 듣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집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대형주 위주로 좀 쉬어갑니다. 삼성전자 총 파업 이제 21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사후 조정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장이 좀 변동성을 보이면서 코스피가 7,300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업종별 분위기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 반도체 투톱이 낙폭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3% 넘게 밀리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2%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삼성전자는 28만 원 선, 하이닉스는 180만 원 선을 내려놓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파업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시게이트 CEO도 메모리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부담을 줬고요. 이에 따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하락, 이 영향을 받아서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까지 일제히 쉬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장 초반에 주목을 받았던 게 LS 일렉트릭이었습니다. LS 일렉트릭 그리고 LS,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까지 전력설비 3사가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LS 일렉트릭의 자회사인 가온전선이 미국 메타에 4조 원 규모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매수세에 불을 붙였습니다만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LS 일렉트릭도 1.78%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5% 가까이 하락하면서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까지 4% 넘게 빠지면서 전력기기 3사가 오늘 일제히 하락으로 돌아섰다라는 점 확인됩니다. 다만 오늘 방산주는 좋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조선, 원전까지 일제히 하락으로 돌아섰지만 방산 관련된 업종은 오늘 시장에서 시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름폭을 키우면서 7%가량 급등 중입니다. 장중에 8% 넘는 상승세를 가져가기도 했는데 여전히 7% 가까운 강세 탄력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화시스템과 LIG 넥스원 그리고 현대 로템까지 전반적으로 시장 안에서 방산주가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일단 캐나다 쪽에서 전차, 새로운 이제 노후화된 전차를 교체하는 수요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붙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중동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는 가운데 오늘 시장 안에서 방산주가 튀어오르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고요. 기판 관련해서 LG 이노텍도 주목받습니다. 7.63%
2%가량 상승 중인데요. 지금 삼성전기는 하락하고 있지만 고부가가치 기판에 대한 확대 수요 기대감 붙으면서 오늘 LG이노텍, KB증권에서 목표가를 120만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함께 오늘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7%대 강세 탄력 여전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경기 방어주 성격의 금융업종, 이 안에서 은행업종이 오늘 시장에서 조금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과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금융업종이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 하나금융지주와 메리츠 금융지주가 그래도 1% 가까운 상승세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함께 올라주고 있다라는 점 파악됩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광통신 관련된 종목들이 좋습니다. 다만 제약바이오 업종이 장 초반 대비해서 오름폭을 많이 내려놨고 대부분 하락으로 전환됐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데요. 장 초반 알테오젠이 7% 넘게 급등하기도 했고 제약바이오 업종 대부분이 상승으로 움직여줬습니다만 지금 낙폭을 확대한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는 어제 이어 오늘도 10% 넘게 하락 중인데요.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고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제약 바이오주들의 투심을 조금 흔들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ABL 바이오도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삼천당 제약도 하락으로 전환, HLB와 D&D 파마텍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들 장 초반 대비해서 낙폭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고요. 광통신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좋습니다. KMW가 15%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시장 안에서 TMC가 미국 시장의 미국 빅테크에 광통신 관련된 케이블을 110억 원 가량의 공급 계약 소식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TMC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광통신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단 안에서 차별화된 움직임이 펼쳐지는 가운데 제주 반도체가 5% 넘게 상승, 동진 세미캠도 5% 넘게 상승하면서 소부장 안에서 주목받는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이외에도 조선 기자재단이 올라주고 있는데요. 태성이 2% 상승, 동성 화인텍도 6% 가까이 올라줍니다. 그리고 오늘 화장품주와 엔터주가 오랜만에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엔터 관련된 종목들 SM엔터테인먼트가 4% 넘게 오르고 있고 디어유도 5% 넘게 오르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까지 엔터 3사가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시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까지 전반적으로 올라주면서 오늘 좀 순환매가 도는 듯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제약바이오 그리고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지수 자체적으로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이 일제히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코스닥은 그래도 제약바이오주들이 올라주면서 빨간불로 움직여줬는데 일제히 지금 빠지면서 기술주들과 함께 하락하면서 지수, 양지수가 일제히 2%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7,305포인트, 코스닥은 1,08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는 개인의 순매수가 오늘도 뒷받침됩니다. 외국인은 이번 주 들어 그리고 저번 주 들어서도 연일 순매도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번 연도 안에만 외국인의 순매도가 벌써 80조 원 가까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외국인 오늘도 2조 원 넘게 시장을 팔고 있고요. 개인의 2조 원 가까운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오늘도 개인이 뒷받침해줍니다. 기관의 순매수는 850억가량 소폭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좀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인데요. 최근 들어 그래도 코스닥 시장으로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1,500억가량의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만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그래도 개인과 기관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포착되고 있는데 외국인은 어제에 이어서 코스피 시장을 좀 조단위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으로 포착됩니다.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수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이후에 오른다면 지금 눌렸을 때 비중 확대 기회를 고려해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오른 만큼 옥석가리가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죠. 오늘은 전반적으로 원래 주가는 이후를 반영해서 심리가 먼저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텔링을 좀 짜봤습니다. 하나증권에서 건설주를 픽할 때 지금 방법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데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봉쇄는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높고요.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수가 기업들의 고충을 더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채금리 상승 이런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눌리는 흐름들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도 반도체 그동안 올랐던 로봇이 잠시 쉬어가는 흐름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속해서 이러한 요소들이 조정이 될 때마다
어느 정도 이제 빌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하나증권은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종목별로 대응을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게 건설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이 이슈를 보면 건설주에는 영향력이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그리고 이란 중심의 이슈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은 G7 추가 논의가 다음 달입니다. 중순쯤에 있을 예정이라서 이때 어떤 이슈가 나와서 건설주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는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설주는 지금 이 시각에서 개별적으로 이슈와 그리고 리스크가 있는 종목을 선별하는 그런 안목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나열을 했고 대표적으로 삼성 E&A 픽을 했더라고요. 3분기에 수주 기대감이 좀 있다고 하는데 두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사우디 카프지, 육상 가스 처리 플랜트 입찰이 일단 완료가 됐거든요. 이게 20억 달러 규모인데 지금 경쟁사들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4월 30일에 입찰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카타르 비료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기술 입찰이 일정 부분 좀 연장이 됐습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이거는 좀 규모가 25억 달러 정도 되니까 이 부분에서 수주가 있을지 좀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올해 해상풍력 입찰 경제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표적으로 대우건설이나 코오롱 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탑픽도 제시를 했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PBR, 저평가 그리고 반도체 이런 쪽으로 좀 맞물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IS동선은 6월 경산 분양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건설주 고르는 방법 이런 부분 좀 언급을 해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리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됐을 때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오늘 아침에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의미 있게 제시를 했습니다. 안도현 연구원님이 제시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께 연결을 해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안도현 연구원은 운송 섹터를 담당을 하시거든요. 에너지 운송, 특히나 전쟁 터지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증권의 안도현 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하나증권에서 운송 섹터 담당하고 있는 안도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연결해보고요. 호르무즈 개방 전략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아직 봉쇄는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는 그걸 또 향해서 봐야 되는데 에너지 수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어떠한 이야기일까요? 네, 일단 호르무즈에 대해서 지정학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 해협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선박 통항량이 그냥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이전 수준을 보면 일간 최대 140척 정도가 통항이 가능을 한데요. 어쨌든 호르무즈가 개방되게 되면 이후에 이제 많은 탱커들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대기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탱커 스팟 시장이 수요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탱커의 강력한 모멘텀을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주목되는 점이 기존 중동에서 아시아권으로 가는 에너지 수송 루트가 다변화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다각화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만 쪽이 사실 주요 에너지의 허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아시아권까지 운반을 하려면 희망봉을 통과를 해서 아시아권까지 수송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중동에서 오는 것보다 시간이 2배입니다. 직관적으로 탱커선이 2배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탱커 모멘텀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말씀 참 잘해주셨는데 여기저기 봐도 탱커 수요, 그러니까 탱커의 모멘텀이 굉장히 강력하구나. 여기에서 탑픽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터지고 나서 워낙 이제 에너지 수송 커버하시니까 보면 항공유에 대한 부담도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항공주 주가도 부담일 수밖에 없고 실적은 언제 개선되는 건지 좀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항공주의 부담은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네, 항공유가가 사실 전쟁 이전 대비해서 2배 정도 수준으로 급등을 했는데 당연히 항공주에게는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항공사 내에서 영업 비용 중에 항공유가 비중이 3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게 2배가 된 상황이니까 당연히 이제 항공주에게는 실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항공유가를 고객한테 전가를 해서 높아진 운임을 고객에게 받을 수 있느냐, 요게 핵심인데 2분기에는 사실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미리 발권을 해 놓는 그런 확률이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전쟁 이전에 미리 발권한 티켓을 위주로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어쨌든 3분기부터 어떤 항공사가 그래도 운임을 올려서 승객한테 전가를 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그거는 국내에서 대한항공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노선이 매출 비중에서 한 50% 정도 되는데요. 여객 매출 비중에서 50%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사실 경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운임 인상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그런 환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항공화물사업부가 굉장히 캐시카우 사업부로 자리 잡고 있는데 항공화물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발권 시점이 여객 대비해서는 타이트하기 때문에 유가 전가가 상대적으로 쉬운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단거리 노선 같은 경우에도 LCC 같은 경우에는 감편을 하거나 취소를 하거나 시간대를 바꾸거나 이런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운항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단거리 노선에서의 점유율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는 대한항공이 이 파도를 잘 넘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혹시 연구원님 목표 주가를 상향한 그런 기업이나 아니면 투자 의견 이런 부분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상반기까지는 사실 운송 섹터가 코스피 대비해서는 언더퍼폼한 상황입니다. 근데 하반기부터는 이제 탑픽 위주로는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리포트에서는 페노션과 대한항공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페노션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는데, 페노션은 사실 기존에는 벌크 선사로서 포지셔닝한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페노션의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이 에너지 수송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을 해서 에너지 선사로서의 리레이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 이제 타겟 PBR이던 0.55배에서 에너지 선사 감안해서 0.8배로 상향을 하고, 따라서 목표 주가도 기존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호르무즈 통항 재개 이후 강력한 탱커 모멘텀이 페노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2분기 적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3분기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권 단가 인상을 통해서 이 부분 충분히 만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 수급만 원활해진다면 내년에 증액 사이클 진입을 주가에서는 미리 선반영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에 굉장히 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에너지 수송 그런 부분에서 페노션을 말씀해 주셨고, 또 안정적인 운송과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대한항공 이렇게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증권의 에너지 수송 담당하고 계신 안도현 연구원님을 연결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섹터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면서 여러분께 탑픽과 목표 주가 상향 기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K방산이 강합니다. 일단 JP모건에서, 그리고 DS증권, 이건 이제 DS증권의 리포트였거든요.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K방산 수출이 12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1년 사이에 13%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천문화, 항공 우주 이런 부분이 전체 비중에서 한 98%를 차지하는 그런 흐름들이었는데 K
방산 수출 그런 모멘텀 4월에 굉장히 강력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언급이 됐고 이거 JP 모건의 리포트입니다. 일단 탑픽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탑픽 종목이 190만 원이거든요. 근데 오늘 방산 굉장히 강한 이유가 이제 폴란드향 그런 무기 수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잘 잡아주고 있어서인데 그 천무 인도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4월이 지났는데 4월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2월에 18기에서 4월에 또 18기를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36기를 해낸 건데 올해 목표는 40기였거든요. 그러니까 4월까지인데 어떻게 보면 36기를 했으니까 굉장히 성공적으로 목표를 도달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24만 원인데요. 인도네시아 KF21 관련해서 부품 출하가 시작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LI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110만 원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중동 국가들로 이제 천궁2 같은 거 굉장히 유명하죠. 수출 계약이 좀 임박한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고 향후 3개월 내에 굉장히 강력한 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JP모건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탑픽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DNA,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부분 좀 강력하게 시세를 좀 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이제 DS투자증권이었던 거죠. 한솔케미칼에 대한 분석이었는데 DS투자증권과 그리고 여타 국내 증권사들이 오늘 아침에 한솔케미칼을 분석을 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약간 이제 투자 의견이 좀 엇갈려서 비교 분석하라는 의미에서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한솔케미칼은 목표 주가 상향했는데 40만 원으로 올려잡았고요. 올려잡은 최근에 증권사들을 보니까 40만 원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8월 18일까지 6천억 원 정도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겠다라는 추진 소식이 있고 향후 조금 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그냥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하회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나프타 가격 상승에 인한 이제 과산화수소 이런 부분, 이제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이 좀 발목을 잡았고요. 디스플레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1분기 영업이익이 좋지 않은 흐름들이 있었는데 다만 여기에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한 이유는 이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2분기 쪽에서 수익성이 좀 개선될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은 1,895억 원으로 1년 사이에 한 21% 정도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린 거죠. 37만 5천 원에서 소폭 이제 37만 원 소폭 하향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반도체 중심으로 좀 긍정적인 이익 성장이 기대가 돼서 매수는 유지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해외 증권사, 국내 증권사 시각 좀 비교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한솔케미칼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맥점을 어떻게 찾아봐야 될지, 오늘의 조정 어떻게 느끼시는지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좀 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좀 움츠려드리는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조언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이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일정 방향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잘 타시면은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뭐 수익 구조를 잘 형성할 수가 있는데 그 사이클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주체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항상 먼저 시황을 보셔야 되는데 그 시황이 뭐냐면은 전체적인 지수의 방향성을 먼저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물론 어제는 스페이스 X사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움직였지만 오늘 그런 종목들도 보면은 뭐 그렇게 뭐 상승을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제 흐름이 다 나온 이런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잖아, 그죠? 결국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나 그죠? 하이닉스가 지금 이 지수를 이끌고 왔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지금 현재 4% 정도의 조정을 보고 있으니까 지수 역시도 4%대 조정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뭐 개별 종목이나 무슨 뭐 싸다고 무슨 종목을 사시려고 하면 안 되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이 하이닉스가 어떻게 돌려주는가. 어제는 보면은 삼성전자, 오늘은 좀 약간 하이닉스의 움직임. 요는 어떤 지금 보면은 매도를 하고 있는 이런 어떤 형태도 조금 다르거든요. 조금 더 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은
지금 보면 개인 매수세가 지금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개인들이 지금 현재 뭐 3조 4천억 정도 들어오고 그걸 전부 다 이제 외인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시장이 터닝 포인트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은 좀 매수 주체가 좀 중요하거든요. 이 개인들의 힘으로 이 시장을 이끌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개인들은 조직력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던져버리고 좀 짧게 수익을 내시는 분도 있고 다 다르지만은 아무래도 외인이나 기관은 좀 조직력을 갖고 하기 때문에 요는 매수 주체가 좀 단단하게 들어와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낙폭까지 한 기술적 반등, 낙폭까지 한 기술적 반등 이렇게 짧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여러분들께서 싸게 사시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지금은 조금 확인하고 왜냐하면 지표가 지금 무너진 상태거든요. 5일선도 무너지고 이랬기 때문에 요 지금 라인을 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서 포지션을 잡아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오전장은 좀 지금 약간 그 언더슈팅이 좀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밀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지를 하고 한 11시 반이나 이렇게 이제 터닝 포인트가 나오느냐 나오지 못한다면 또 1시 반, 2시 반까지 늘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종목들이 8시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6시 이후에 그래서 미국 시장에 뭐 선물이 좋다든지 뭐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조금 후위에 선다든지 이러면은 또 이런 종목들이 막판에 이렇게 좀 8시까지 좀 당겨줄 수 있는 이런 흐름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하시고 지금 시장을 보는 그런 전략을 좀 펼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사셔가지고 지금 보면 사실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만이 그래서 시장을 주도했지 그 외 나머지 종목들은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는데 시장이 빠질 때는 어떻습니까? 더 많이 빠지니까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좀 위축될 수가 있는데 또 시장이 또 돌려 세울 때는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어떤 포지션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은 좀 차분히 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파트너님 잘 들었습니다. 한 주간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조언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파트너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시장 앞으로 오늘도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의 매도, 국제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좀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걸 어떻게 잘 견뎌야 될지 알아봅니다. 잠시만요. 엔비디아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개방을 정조준했다. 젠슨 황 CEO는 중국 시장이 결국 미국 공급업체의 문을 열 것이라고 확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사절단에 합류한 직후 자신감을 표출했다. 미국 정부는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중국 기업 10곳에 최첨단 H200 칩 수출을 승인했다. 하지만 시진핑 정부는 자국 반도체 자립과 화웨이 육성을 이유로 최종 구매 승인을 지연시켰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관련 문제를 직접 제기하며 돌파구를 모색했다. 현재 엔비디아의 중국 내 AI 반도체 매출은 사실상 제로를 기록했다. 시장의 이목은 중국 시장 재개방의 결정적 단서가 나올 오는 21일 실적 발표에 집중했다. 젠슨 황의 호언장담이 주가의 역대급 폭등 신호탄이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오늘 좀 쉬고 있는데요. 이 블룸버그 통신이 한국 투자는 투기 광풍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팩트 체크 좀 해드리고요. 오늘 좀 눌리잖아요. 이에 대해서 뭐 진정할 수 있는 전략 이런 부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박근호 이데일리 TV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좀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 보면 외국인 매도를 개인이 또 받아대는 흐름들이 네, 나타나고 맞습니다. 있는데 올해 들어서만 약 80조 넘게 네.
팔았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블룸버그가 얘기한 부분 중에 이제 단어 몇 가지를 좀 주목을 좀 해볼게요. 네. 이제 투기 광풍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시장 자체에 대한 고평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레버리지 신용을 많이 쓴다. 그 부분을 좀 찝은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82조를 팔고 떠나는데 니네는 아직도 니네 시장을 믿고 있냐. 약간 좀 그런 뉘앙스였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개인들 성격을 얘기를 할 때 확정 편향적인 성격이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네, 이제 블룸버그 정도 되면 이제 그걸 좀 넘어서야 되는데 네. 너무 좀 단편적인 부분만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집중이 된 기사가 좀 나왔는데 팩트 체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 시간 출연했을 때 연기금이 이제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 보유 비중 14.9%가 네. 넘었기 때문에 팔기 싫어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도 사실 뭐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펀드들이나 아니면 MSCI 비중 같은 걸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자료를 준비해 놓은 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코스피 차트에다가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선호를 이제 그거 보면 네. 작년 10월 달부터 팔고 있거든요. 길게 보면 24년도부터 파는데 그 팔고 사고 양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1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25년도 이제 5월 13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어떤 시가총액이 100이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이 31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며칠 전 기준으로 39%로 이 보유 비중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최고치를 찍은 게 언제냐면은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역사적인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지금 조금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물론 뭐 블룸버그의 어떤 이런 소식이나 뉴스처럼 뭐 투기 광풍도 되고 외국인들이 82조나 팔고 있는 위험한 시장이다라는 뉘앙스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이제 편향적인 부분이고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같이 보고 계신 이런 이미지와 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외국인들 보유 비중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실 네. 이게 중요한 거지 한마디로 비중을 줄이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하지 늘어나는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파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너무 염려하거나 사실 뭐 걱정할 필요는 전 개인적으로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하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좀 집중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두렵거든요. 네네. 근데 어제 이제 머니코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노무라 증권에서 상당히 또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네. 올렸어요. SK하이닉스도 보면은 삼성전자는 59만 원, 하이닉스는 400만 원까지 이제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하이닉스 살려면 400만 원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한 달 월급이 다 들어가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예상 실적대로만 하면 사실 이건 넘을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이 또 강력하게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이잖아요, 둘이.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증권사들이 이제 경쟁을 하듯이 이제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 네. 상황인데 여기 노무라 리포트 보면 재밌는 게 50만 원도 아니고 60만 원도 아니고 59만 원으로 딱 그렇죠. 우리가 보통 물건 살 때 3만 원이라고 하는 것보다 네. 29,700원이라도 하면 뭔가 좀 합리적인 느낌이 좀 들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네, 네, 네. 근데 노무라가 이제 이 리포트를 한 단어로 정리를 해놨어요. 뉴 노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올리는 것은 이제 당연하니까 받아들여라. 좀 약간 이런 뉘앙스인데 그러면 이제 목표가를 올리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당연한데 왜 올리는지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가장 이제 두 가지 부분을 이제 주목을 하고 있어요. 노무라 같은 경우는. 일단 빅테크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기 위해서 자본 지출의 증가량, 그 다음에 그 자본 지출을 쓰는 데 있어서 기존의 어떤 GPU에 대한 그 어떤 투자보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메모리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그 두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데이터 센터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의 돈을 가장 많이 쓴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물론 HBM도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이제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빅테크들이 어떤 캐펙스라고 보통 표현하는 자본 지출의 증가율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게 바로 이 메모리에 대한 어떤 그 투자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가 과거에 굉장히 좋은 뉘앙스를 좀 느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우리 이제 앵커님 그 OCI 주식 혹시 별명이 뭔지 아세요? OCI로요? 네. 뭐 태양광? OCI 별명이 네, 그 네. 남자의 주식이거든요. 남자의 주식이에요? 네, 지금 리포트에도 남자의 주식이라 표현될 정도로 왜 남자의 주식이냐면 네.
과거에 이제 OCI가 거의 100배 올랐다가 50만 원에서 2만 원까지 떨어질 때 한 번도 방향을 안 틀고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남자는 방향을 한번 잡으면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해서 별명이 뚝심 있는 남자. 네, 근데 네. 그때 당시에 노무라 증권이 우리나라와 외국계 증권사 통틀어서 유일하게 매도 리포트를 한 번 낸 게 노무라 증권이었어요. 아, 그래요? 50만 원에서 2만 원까지 떨어질 때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단 한 번도 리포트가 안 나왔죠. 그래서 노무라 증권은 시장에서 상당히 좀 할 말을 하는 증권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신뢰가 생길 수 있는. 그렇죠. 저도 그때 한 느낌 좀 좋았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어떤 노무라 증권이 보는 어떤 영업이익 실적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올해는 한 307조 원, 내후년에는 이제 511조 원인데 사실 이게 이제 증권사들마다 피크 아웃이 언제 오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얼마의 영업이익을 낸다기보다 근데 증권사 중에 올해 말을 사실 피크아웃으로 잡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내년 말이 거의 대부분이죠. 왜 내년 말이냐면 빅테크들의 어떤 캐펙스 투자 맞춰서 이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증설이 완료되는 게 내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이 피크아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무라 증권은 1년 미뤄서 한 28년도 정도로 이제 피크아웃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그 연구위원님의 여러 가지 이제 분석 이런 부분 봤는데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니까 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팔로우해서 저희한테 좀 말씀해 주실 거를 부탁드리고요. 예. 반도체 수출을 여전히 좀 잘하고 있는 건 상황입니다. 4월 최고치 기록했고 11개월 연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가 30% 넘게 진행이 되는데 1년 사이에 170% 넘게 네. 증가한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렇게 빛을 바라보는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너무나 반도체 쏠림 현상이 강하다. 그래서 삼전 닉스가 없는 분들 같은 게 너무 소외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시장에서. 네. 양극화가 되고 있죠. 너무 울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웃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일단 반도체 수출이나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염려스러운데 실질적으로 더 늘어나면 사실 문제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갈 테니까 제가 앵커님한테 하나 좀 뭐 재밌는 부분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수출을 쓰는 것은 이제 미국의 뭐 데이터 센터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구글의 부사장이 작년에 네. 내부회 이제 전사회의를 할 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어요. 질문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데이터 센터 용량을 얼마나 늘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라고 했는데 구글 부사장이 혹시 몇 배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몇 배? 앞으로? 네. 작은 수치는 아니었던 것 생각하시는 같아요. 것보다 공을 두 개 더 붙여야 됩니다. 10,000배 이상? 1000배라고 대답을 했어요. 1,000배? 제가 너무 담은 지금 너무 많이. 5년 내에 네. 컴퓨팅을 네. 1000배 늘려야 된다. 1000배, 그리고 네. 늘릴 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메모리 수요는 자연스럽게 이제 따라가는 부분이니까 사실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방금 이제 앵커께서 수출을 그 질문해 주셔갖고 여기에 답변을 드리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파란색 선은 한국 수출이고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까만색은 이제 한국 코스피 시장이에요. 네. 이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많은 것을 시사하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들이나 기관이나 뭐 여러 가지 글로벌 자금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집행이 될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한국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들어오는데 거의 똑같은 흐름이잖아요. 지금 한국 수출과 한국 주식시장의 흐름이.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반도체를 걱정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4월 달, 5월 달에 반도체 수출을 보면 또 1분기 대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수출이 보시는 이미지와 더불어 같이 한국 수출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어떤 그런 흐름을 괴는 같이 하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5월 들어서 외국인 매도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는 조금 더 우리가 좀 편안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하게 되는데 맞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답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면 지금 외국인 이제 반도체는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 약간 좀 조정 중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염려하는 어떤 진영과 아니면은 이제 반도체보다도 외국인들을 새롭게 사고 있는 로봇과 관련된 종목군들을
이제 앞으로 좋게 보는 진영이 있는데 저는 저는 이제 결론을 내고 말씀드리면 물려도 반도체에 물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도체, 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군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현대차, LG전자 이게 며칠 만에 쌍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5월 달에 불과 며칠 전에 우리가 뉴스에서 타이틀에서 봤던 부분들이 외국인들 현대자동차 로봇으로 사고 있다, LG전자 로봇 때문에 사고 있다, 두산 로보틱스 로봇 위주로 이제 외국인들 포트폴리오 1위로 올라왔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었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산 거를 팔고 더 팔았어요. 실질적으로는 예. 최근에 외국인들이 참고로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5월 달 들어서 가장 많이 산 건 포스코 홀딩스, 그다음 현대건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파도, SK 요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사실 외국인들이 5월 달 한 달 동안 사서 모았다라고 하면 한 뭐 1조 원 이상은 좀 사줘야 되는데 가장 많이 샀다라고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포스코 홀딩스가 5월 달에 2,600억 정도밖에 매수를 안 했어요. 얼마 안 그래서 했네요. 그렇죠. 파는 거에 비해서.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어떤 시세의 연속성을 우리가 여기에서 좀 약간 기대를 하기에는 좀 약간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어제 있었던 일인 거예요. 증권사에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네. 시총을 넘어서면 그때 팔 때다. 왜냐하면 그 1등의 자리를 놓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가요? 상당히 재밌는 분석이다라고 저도 네, 생각하고 네. 이 기사를 유심히 좀 봤고 댓글도 좀 많이 달렸었는데, 그러니까 뭐 골자는 그건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돈은 더 많이 버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하이닉스가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추월을 하면 그것은 이제 버블의 고점이 다 왔다라고 네.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이닉스 이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100이라고 봤을 때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85까지 쫓아왔어요. 근데 이건 어디에 근거를 둔 분석이냐면 과거에 이제 2000년도, 2019년, 1999년에 닷컴 버블 때 비슷한 사건이 있었었거든요. 어떤 거냐면 그때 이제 네트워크 장비 대장주죠. 그때 당시에 한 1억 사놨으면 한 뭐 1,000억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랐던 주식인데 시스코 시스템즈죠. 시스코 시스템즈가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 일렉트릭을 시가총액을 제끼고 S&P 500 1위를 기록을 했어요. 2000년도 3월에. 2000년도 3월이 닷컴 버블 최고점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시가총액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 일렉트릭을 앞섰지만 이제 영업을 이제 실적을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 대비해서 20% 전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이제 어떤 그 모멘텀 투자가 많이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면서 그걸 이제 우리나라의 잣대로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 지금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 쪽이 인기는 더 많거든요. 물론 좀 비싸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좀 더 그 어떤 숫자로 좀 많이 사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은 SK 하이닉스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인기가 지금 뭐 너무 많죠. 네. 액면 분할을 할까? 그런 건 갑자기 궁금해지고.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 어떻게 보면 증시의 최고 화두이자 화제인데 네. 그런 부분을 좀 여쭤봤고 여기 이제 외국인 이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을 띄었으니까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뉴욕 시장이 눌리고 우리 시장도 그런 흐름을 밟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은근히 경제의 기본, 주시장의 기본이 금리 때문인데 네. 미국 국채 금리가 너무 올라가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끈적하게 계속 붙어 있거든요. 5%대 어떻게 보십니까? 자, 네. 매번 나올 때마다 워렌 버핏 얘기를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워렌 버핏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리는 모든 자산을 끌어내리는 중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한마디로 자산을 끌어내리는.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 모든 자산의 가격이 네, 내려간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시장에 돈이 마른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제 미국 국채 금리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이탈을 우려를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미국 국채 금리와 이제 위험 자산은 좀 반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위험 자산의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주식 시장이 조금 톤이 다운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금리가 이제 올랐을 때를 보면 사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금리가 올랐을 때 시장이 떨어졌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왜 올랐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좋은 경기에 대한 확신으로 금리를 올렸을 때 시장은 엄청 더 좋아지죠. 근데 어떤 좀 인플레나 이런 것들에 의한 우려감 때문에 이제 금리를 올렸을 땐 사실 떨어지는 건 사실이긴 한데 꼭 그렇다라고 좀 보긴 힘들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 국채 급등이 이제 뭐 연준의 그 기준금리까지 연결이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걸 너무 시장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유가나 국채 금리를 일단 경고음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분위기상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시장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니까 예. 너무 좀 간과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시장이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간과하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시장이 원하는 건 기준금리 인하인데 네네. 이렇게 계속 끈적하게 안 내려오고 금리가 높다면 기준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데일리 시청자분들이 다 스마트하시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어떨 때 오르는지 다들 네.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세 가지로 제가 나눠서 아주 쉽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국채 금리가 오를 때는 이제 첫 번째는 기준 금리가 오르거나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됐을 때 이제 국채 금리는 같이 올라갑니다. 이제 기준 금리는 모든 금리를 끌고 올라가니까.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오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국채 금리에 사람들이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더 높게 발행되는 새로운 신규 국채 높은 금리를 노리기 위해서 기존의 낮은 금리의 국채를 팔기 때문에 이자가 올라가고 이제 국채 금리는 하락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가장 안 나오는 부분인데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발행량을 늘릴 때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이제 그 부분들이 시장에 악영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공급량을 말하는 그렇죠. 이제 귀하면 가격이 이제 비싸지고 이제 흔하면 싸지는 바로 그 부분인데요. 미국 국채 발행량이 지금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국채 금리가 보통 우리가 국채 금리를 뭐 방송 용어로 적합하지는 않습니다만 발작 버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모든 금리를 끌어올리는 발작 버튼이 국채 금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시장에서 앞으로 좀 상승장의 어떤 분위기를 훼손시킬 수 있는 가장 좀 강력한 좀 악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농후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현실화됐을 때 시장은 발작 버튼이 눌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네. 거네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금리가 인상됐을 때 좀 주목해봐야 될 업종. 우리는 항상 이제 투자자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도 좋을 때도 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주식에 대한 교과서는 없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제 주식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수혜를 보는 업종은 이제 뭐 보험이다라고 보험. 표현을 하죠. 가장 피해를 보는 업종은 건설주다 이렇게 얘기를 오늘 하는데 보험이 오르는 것 같던데. 네, 예. 건설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채가 많다 보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어떤 고객들이 내는 보험료를 갖고 보험사들은 대부분 채권을 많이 사기 때문에 이 금리가 인상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채권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채권을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인데 한편에서는 이런 식으로 또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보험회사는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데 보험 금리가 올라가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채권에 대한 평가 손이 있을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보험회사 그 맞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보험회사들이 갖고 있는 채권은 대부분 만기까지 갖고 가거든요. 중간에 트레이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유통금리보다 처음에 발행됐을 때 나왔던 표명금리, 이제 쿠폰금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보험사들은 금리 인상기에 어떤 수혜를 본다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보험사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손보사가 있고 이제 생보사가 있는데 금리가 이제 막 인상이 될 때는 손보사가 더 이익이 빨리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고객이 들 때 그 계약 기간이 좀 다르거든요. 네. 생보사는 길죠. 네. 보통 손보사는 좀 짧고 네. 1년, 2년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듀레이션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금리 인상기에 보험주가 만에 하나라도 좀 각광을 받는다 그러면은 생보사보다도 손보사 쪽으로 가시는 게 나름대로 조금 합리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박근호 전문위원님이 마켓나우 2부에 지난번부터 이제 2주에 한 번씩 나와주시니까 네. 저는 이제 가장 쉽게 설명하시면서 조목조목 이렇게 분류를 또 분석을 잘 해주시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앞으로도 시장 흐름을 워낙 잘 봐주시는 분이니까 제가 좀 자주 좀 나와주시고요. 네, 전략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두 가지 퀴즈를 내셨는데 제가 두 가지 다 틀렸으니까 다음번에는 한 문제라도 좀 맞힐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근호 이데일리 TV 전문위원이었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인사이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정됐던 이란 공격 계획을 전격 보류했다. 중동 동맹국들의 요청 속에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유지한 채 핵협상 타결을 시도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트루스 소셜을 통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다엔 케인 합참의장, 미군의 19일 예정된 이란 공격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카타르 군주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UAE 대통령 등이 심각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합의 가능성이 높다며 군사행동 보류를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안에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가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수용 가능한 합의가 나오지 않을 경우 즉시 전면적이고 대규모 공격에 나설 준비를 갖추라고 추가 지시하며 군사 압박도 이어갔다. 앞서 이란은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새 종전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신 협상안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어떠한 양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상위 1% 초고수 혜택 시간입니다. 지금 고수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지금 SK하이닉스 1순위 들어와 있고요. 바이오, 전력, 그리고 로봇주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고수들의 매수 장바구니에 있는 종목들 일제히 하락합니다. 저가 매수세가 붙고 있는 상황인데 SK하이닉스 장중 170만 원 선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전선 관련 종목들 프리마켓에서 오르는 듯하더니 낙폭을 또다시 키워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전선은 7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G전자와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 빠지면서 피지컬 AI 종목들이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신고가 경신하자마자 바로 하락이 전환됐고요. LG CNS도 빠지면서 저가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보로노이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매수 상위 종목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대한전선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데일리 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한전선 올라주는 듯 하더니 장중에 바로 하락 전환됐어요. 고수들은 매수세 붙고 있는데 지금이 저점이라고 보는 건지 따라 사도 될지 궁금합니다. 네, 뭐 일단은 좀 지금 당장은 좀 매수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하여서 방산주가 오르는 거 보니까 지금 뭐 하루 이틀 뭐 저기를 달라고 했지만 트럼프가 지금 전부 다 준비 태세를 하고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뭐 사우디나 뭐 몇몇 나라가 잠깐 시간을 달라고 했대요. 자기네들끼리 뭐 얘기를 해보겠다고. 근데 뭐 트럼프가 얘기하기로는 예전에도 그렇게까지 된 적이 있었는데 막판에 엎어졌다고 다 얘기를 하면서 그럴 가능성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있는 데다가 지금 계속 30분 단위로 뉴스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에볼라 바이러스가 또 확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WHO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가 된 상태고 105명이 사망했고요. 미국인 선교사도 1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 콩고나 뭐 우간다를 거친 미국인들은 다 입국 금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전세기를 보내서 빼오는 구출 작전도 지금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이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어수선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전쟁에 대한 우려도 살아날 것 같은 지금 상황에다가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것까지 확전이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든 마찬가지인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또 지금 2차 협상이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21일 또 총파업에 대한 이슈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슈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 노조에서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했던 것들이 다 텔레그램이 다 뉴스에 지금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 끝까지 투쟁을 할 것 같은 지금 계속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악재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템포를 늦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매도 상위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빠지고 있는 대형주들이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까지 3위까지 이름에 올렸고요. 지금 피지컬 AI 종목들 지난주에 상승 랠리를 달렸는데 오늘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두성 엔지니어링은 신고가 경신 후에 바로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그간 상승 랠리를 달렸던 만큼 하락이 전환된 상황이고요. S2W 같은 경우에도 지금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매도 물량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LG전자와 현대차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반도체 다음은 로봇이다라는 말도 있을 만큼 기대감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흔들리자마자 LG전자와 현대차 급하게 빠지고 있어요. 상당히 무서운데 지금 던져야 하는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것도 지금 뭐 일괄적으로 얘기해 드릴 수는 없겠죠. 근데 뭐 그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고점에 대한 징후가 있었다. 그 얘기를 드릴 수가 있죠.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 자, 현대차, LG전자 지금 사실은 뭐 자동차랑 뭐 전기전자인데 요즘은 뭐 반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반차가 지금 너무 약세라서 반차를 반납하신 분도 있답니다. 자, 지금 자동차 대표주가 가장 마이너스가 지금 심한데 자동차 대표주 중에 현대 위아가 지금 마이너스 11%고요. HL, 만도, 현대모비스, 현대차가 전부 다 거의 10% 가까운 하락세입니다. 지금 기아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뉴로모픽 반도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어차피 삼성전자가 지금 들어있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이 지금 IT 대표주 있죠. IT 대표주도 당연히 여기 삼성전자, LG전자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반차죠. 그러니까 이 거래소에서 분류한 대로는 반도체 자동차고 IT, 전기전자, 자동차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거래소의 분류는 트렌드를 반영해서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반도체 중에서 뭐 LG전자가 IT 대표주 중에서 LG전자가 가전이 지금 매출이 많지만 여기 로봇이지 로봇 때문에 뜨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로봇 섹터를 만들어서 LG전자 분류해줄 수가 없는 것이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를 로봇 섹터로 분류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로봇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린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나 LG전자를 같은 흐름으로 묶어서 보시면 되겠죠. 많이 말씀드렸는데 신규 매수는 절대 금지 영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차 월봉에서 과열권에 들어갔었던 적 몇 번 있어요. 2004년부터 22년 동안 5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현대차 보여드렸나요? 뭐 어떤 거 보여드렸는지 기억 안 나는데 자, 이거 보세요. 2005년도에 한 번, 2011, 2021, 그 다음에 2024 살짝 들어간 거 이거 쳐주고 2026. 대략 20년 동안 몇 번이에요? 5년마다 한 번씩밖에 오질 않잖아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5년마다 한 번씩밖에 오지를 않는 정도의 강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예요? 여기 가장 RSI 고점에 사신 분들은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5년 내 최고 고점에 사신 거예요. 맞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LG전자도 그렇죠. LG전자는 더 심하네요. LG전자는 현대차만큼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2004년부터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23년 동안 과열권에 들어갔었던 적이 몇 번 있나요? 이것도 한 4-5번 있나요? 2006년도 한 번, 2017년도, 2021년도, 2026년도. 그렇죠? 가장 그 전에가 얼마였어요? 2021년도죠, 이것도. 이것도 한 4-5번이면은 24년 동안 4-5번이면 이것도 한 6년, 5-6년마다 한 번씩밖에 과열권에 접어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고점에 사신 분들은 뭡니까 또? 5-6년간 최고의 고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나오던 간에 그리고 어떤 이슈가 나와서 그게 악재로 둔갑하던 간에 뭐를 명심해야겠어요? 이렇게 기술적 고점에 사는 것을 자제를 하셔야죠. 그렇죠? 언제 사야겠습니까? 안 뜨거울 때 사야죠. 과열권이 아닐 때. 그러니까 이렇게 과열권일 때 불타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하이 리스크를 감당하고 사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고점에 사는 건 항상 위험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신규 매수 만약에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손절을 뭐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고 감안을 해야 될 것이고 생규 매수를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밀려가지고 완전히 과열권에서 벗어나서 내가 설정한 어떤 지지선에 올 때 그럴 때 재매수를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건, LG전자건, 전기전자 그리고 이 지금 뭐 반도체로 분류가 되어 현대차 뭐 반도체 자동차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피지컬 AI라는 것이 붙었던 모멘텀이 똑같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공통점은 뭡니까? 기술적인 고점, 기술적인 저점은 다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버블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우리 증시도 현재 순환매 양상도 보이고 있고요. 좀 섹터별로는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하락하면서 우리도 이 반도체와 반도체 기판 쪽으로 현재 파란불로 포착이 되고 있고 또 어제 우주항공 관련해서 스페이스X 관련 모멘텀 붙으면서 사실 오늘 오전장까지는 좀 견조한 흐름 보였는데 현재는 종목별 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와 센서뷰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또 특수 합금 관련해서 이 업종 스피어 살펴봤을 때는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20% 넘게 올랐는데 현재는 10% 가까이 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조선주 관련해서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쟁에 대한 장기화로 인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도 K조선주 정말 순조로운 수주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벌써 올해 누주 수주 실적만 22척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HD 한국조선해양 벌써 연간 목표의 절반 이상을 확보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렸는데요. 여기서 위원님, 이 글로벌 이런 장세 안에서도 한국의 이런 선박 관련한 조선업체가 긍정적인 좀 흐름을 이어가면서 이제 집중해야 할 것은 기자재와 좀 엔진 쪽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 기자재나 엔진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종목 중에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이 조선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 조선이었네. 이제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조선을 보여드렸죠. 그때 조선도 지금 아까 전에 뭐 LG전자, 현대차 보여드렸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오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1단계라고 해야 되나요? 2단계라고 해야 되나? 오를 수 있을 만큼의 최대치를 일단 올랐어요. 지금. HD 한국조선해양이 예전에 현대중공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HD 현대중공업이라고 이름 붙은 거는 나중에 신설회사로 다시 상장된 것이고 2007년도 이전부터 있었던 현대중공업은 HD 한국조선해양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오션이 그 당시에 대우조선해양이었고 삼성중공업까지 이렇게 조선 3사가 2007년도 조선주의 시장을 주도했었죠. 그리고 20년 만에 그 자리에 온 건데 참 20년 만에 왔다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드시나요? 이렇게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는 종목 한번 잘못 건드리면은 진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겠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2020년 만에 이 자리에 왔지만 20년 만에 왔다는 겁니다. 20년 만에 그 자리를 왔는데 거기를 당장 돌파하기가 그때 설명드렸죠. 왜 어려운가를 20년 전에 물린 사람들이 거기 얼마나 많은가를 그 사람들의 본전 심리를 그래서 저항이 생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지금 삼성중공업 차트 보고 계신데 여기까지 올랐잖아요. 2007년과 2011년 고점이 있잖아요. 지금 그게 1, 2년 전의 고점이 아니죠. 20년 전의 고점이에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관심주가 HD 현대중공업이니까 이것도 봅시다. HD 현대중공업인데 왜 HD 한국조선해양 차트를 펴는지 아시겠죠? 이게 예전에 현대중공업이기 때문에 그 전 모습을 보면 이걸 봐야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2007년과 2011년에 그 역사적인 고점에 딱 왔죠? 거기서 지금 막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RSI 고점도 보세요. 얼마 만에 고점이에요. 엄청 오랜만에 2011년 이후에 처음으로 고점에 들어갔죠. 지금 2005년, 2006년 이 2년 사이에 그 정도로 역사적인 지금 뜨거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20년 만에 삼성중공업이라고 다를까요? 삼성중공업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RSI 고점도 이렇게 오랜만에 언제 2011년 이후에 처음이에요. 고점을 저렇게 들어간 게. 그리고 2007년, 11년 고점까지 왔고.
그렇죠? 왜 지금 저항이 오는가를 알 수 있겠죠. 여기서 무슨 에볼라 바이러스건 이란 확전 우려건 그거는 사후 해석이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 그냥 기술적인 고점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이제 당연히 조선 기자재기를 하는데 왜 저걸 얘기하냐? 조선주가 먼저 움직여야 기자재가 움직이니까요. 지금 예를 들어 하이로 코리아 차트를 보고 계신데 이건 일단 하이로 코리아는 고점을 다 돌파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고점, 2011년도 고점 다 위로 갔거든요. 성광밴드 태광을 먼저 볼까요?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 코리아 이렇게 나가니까 태광 성광밴드도 일단 2007년도 고점을 완전 돌파했어요. 이 지금 태광 그다음에 성광밴드까지 볼게요.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 코리아 이렇게 피팅 3사죠. 이것도 2007년도 고점 돌파했죠. 그러니까 지금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 코리아 태광 성광밴드는 용접용 피팅이고 하이로 코리아는 개장용 피팅이지만 어쨌든 피팅 삼총사라고 불리잖아요. 관이음새 3총사는 2007년도, 2011년도 고점을 완전히 벗겨놓고 쉬고 있기 때문에 조선 3사보다 긍정적인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음봉이 나오면서 다시 2007년, 11년도의 고점이었던 부분을 다시 일단 침해를 하고 있죠. 하지만 조선 3사보다 나은 건 확실해요. 그래서 피팅 3사는 좋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조선업에만 관련돼 있지 않거든요. 이거는 원자력에서도 피팅을 쓰고요. 건설에서도 피팅을 쓰고요. 모든 영역, 화학, 철강 다 피팅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영향이 많은 쪽도 있고 건설의 영향이 많은 쪽도 있고 플랜트의 영향이 많은 쪽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피팅 3사가 여러 분야에서 그 모멘텀을 얻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조선주를 한다면은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 코리아의 저점을 노려보시는 게 조선 3사보다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뭐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BMT 같은 것도 있거든요. 자, BMT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돌파했죠. 이거는 약간 다른 게 이것도 피팅인데 얘는 반도체 쪽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어서 어쨌든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다. 이렇게 보니까 피팅주들이 다 괜찮죠. 피팅주들이 일단 고점을 다 없앤 상황에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노리는 부분에서는 더욱더 괜찮다. 조선 3사보다 덜 답답하신 거 보이시죠? 조선 3사는 다 2007년, 11년 고점에 막혀 있습니다. 근데 피팅, 제가 보여드린 피팅주 4개는 전부 고점 돌파하고 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시려면 피팅주를 하는 게 조금 낫고요. 그 다음에 엔진주를 볼까요? 엔진주도 괜찮거든요. 한화 엔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다 뚫었잖아요, 지금. 한화 엔진도 그렇고 STX 엔진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STX 엔진은 어때요? 아직 멀었어요. 2007년 고점 가려면 이거 7배 가야 됩니다. 여기 아예 나오지도 않죠. 차트가 옆에 있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자, 어쨌든 최근에 엔진의 모습을 보려면 한화 엔진을 볼 수가 있는데 엔진 같은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기자재가 조금 괜찮은 건 괜찮아 보이는데 피팅 3사 혹은 BMT까지 넣어서 피팅 4개, 피팅주를 건드려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엔 두 번째 섹터로 전선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건설과 노후 전력망 수요가 맞물리면서 현재 글로벌 인프라 전력 업체들이 입지를 좀 키우고 있습니다. 국내 관련 기업들도 질세라 계속해서 긍정적인 수주를 이끌어내고 또 역대급의 그런 실적을 이끌어내면서 안에서 입지를 단단히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좀 LS 전선 자회사 가온 전선이 어제 좀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 메타에 4조 원 규모의 버스덕트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위원님, 이 전선주를 살펴보면 이 한 주간 흐름이 되게 좋았다가 그 다음 주에 좀 빠졌다가 뭐 전반적으로 좋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급등락이 좀 이어가고 있는 업종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내일 좀 엔비디아 실적이 또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AI 데이터 센터 건설과 영향이 있는 만큼 좀 실적의 주가 영향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주가에 영향을 받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너무 이 신규 매수는 불가한 영역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격이 벌어진 거를 만약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여러 사례를 보여드렸죠. IT 보여드렸죠. 전기전자, LG전자 보여드렸죠. 자동차, 현대차 보여드렸죠. 조선 3사 다 보여드렸죠. 예전의 고점이라던가 아니면 RSI 고점에 물리면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이거 전선도 마찬가지거든요. LS 일렉트릭이 보시겠어요? 가온전선의 모회사기 때문에 가온전선이 어제 뭐 메타의 버스덕트 납품했다며 그게 이제 데이터 센터의 천장에다가 달아놓은 다음에
데이터 센터도 전력 효율이 중요하잖아요. 여러 군데 분산해줘야 되니까. 전력을 분산해주는 장치예요. 핵심 장치예요. 좋은 소식인데 문제는 당연히 강원전선의 모회사가 LS 일렉트릭이니까 LS 일렉트릭도 좋겠죠. 엄마가 자기 아들이 잘 됐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LS 일렉트릭. LS 일렉트릭은 무려 96년에 상장됐습니다, 여러분들. 96년에 상장된 뒤에 가장 최고치로 RSI 고점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RSI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아세요, 지금 이게? 지금 90 가까이 갔어요, 90. 89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간 적이 2007년을 소환해야 되는데 2007년에도 86.56이네요. 2007년보다 지금 뜨거워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더 심하네요. 96년이니까 몇 년입니까? 40년이네. 30년이죠. 96년이면 몇 년이에요? 40년이 30년이네요. 계산이 안 돼. 30년 동안 여러분들 RSI 고점에 들어간 적이 LS 일렉트릭이 몇 번이나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 6번 있거든요. 30년 동안. 이것도 5, 6년마다 한 번씩밖에 안 해요. 또 5, 6년마다 최고 고점에 산 거예요, 이것도. 지금 사면은. 그리고 지금 이 GE 베르노바라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이 종목 있죠. 이게 대표주잖아요. 이게 전력 관련주인데 GE 베르노바, GE에서 분사한 회사예요. 우리 옛날에 그 재겔치 회장 GE 회사인데 분사한 회사인데 이것도 일단 조정에 들어갔죠. 뭐 가파른 조정은 아니지만 조정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요것도 보시면은 음봉이 몇 달 만에 나왔나요? 6달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6달 동안 양봉 나오다가 이제 음봉이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도 데이터 센터 관련주가 조금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거 어디 갔나요? 우리 거 보면은 우리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전선 관련주도 지금 당장 들어갈 건 여기 있다. 여기 LS 일렉트릭도 당장 들어갈 건 아닌 거죠. 그럼 언제 들어가야겠어요, 이것도? 기다렸다가 RSI 과열권에서 지금 77.64잖아요. 완전히 70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적어도 5개월 선이나 10개월 선에 부딪힐 때는 그때 사야 돼요. 지금 이게 10개월 선이 어디로 진행될지 모르는데 이 정도로 올라온다고 치면 20만 원 초반 부분까지 떨어지고 나서 거기서 반등을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뭐 시간이 많지 않은데 빨리 이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업종은 다른데, 자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삼양식품도 공통점이 있는 게 뭐 2002년부터 20 몇 년 동안 RSI 과열권에 들어간 게 이것도 한 6, 7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고점에 사면 항상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 사면 됐겠어요, 이번에? RSI 과열권에서 완전 빠져나왔죠. 그러면서 여기 20개월 선에 닿았을 때 여기서 샀으면 단타라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조건이 두 개예요. 과열권에서 식어서 뜨겁지 않을 때 손을 대고 비빌 언덕이 있을 때 그 포인트에서 손을 대야 단타라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더 잘 돼가지고 삼양식품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대성공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뜨거울 때 손 대가지고 손에 화상 입는 일은 피해야겠죠. 그런 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목표 주가 보고서가 뭐 상향 보고서가 나오던 뭐 실적 발표가 나오던 아까 LS전선처럼 자회사의 무슨 메타와 공급설이 나오던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뜨거우면 손대지 말아야 된다. 그 원칙은 지키시면 손은 디지 않습니다.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법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 거고 또 급등락이 있긴 하지만 현재 아무래도 신규 매수, 신규 유입은 쉽지 않은 만큼 진입 타이밍을 잘 고민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다음 꼬마 버블, 어떤 버블에 좀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은 뭐 오늘 손해보험주가 강하던데요. 저는 오늘 보험주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보험주를 보는 게 약간 대피소를 간다는 의미 같은 좀 방어적인 자세인데 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알 수가 없죠.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 또 확진돼 또 코로나처럼 될까 또 겁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보험 쪽 섹터에서 보험이 좀 빨가면서 조금 조그맣게 지금 버블이 형성되어 있어요. 손해보험주가 그 주력이긴 한데 오늘 저는 코리안리를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보험사가 드는 보험사입니다. 그렇죠? 보험사도 큰 사고가 터지면 예를 들어 지금 그 호르무즈 해역 거기도 뭐 보험료 엄청 오른다며요. 그게 보험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상황은 보험사가 보험을 또 듭니다. 재보험사라고 하죠. 코리안리가 대표적인 재보험사인데 지금 굉장히 괜찮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2006년부터 2020년도, 2018년도 정도죠.
이때까지 한 10,000원대에서 계속 막혀 있었거든요. 여기가 10,000원짜리 바로 여기예요. 여기를 작년부터 돌파를 시켜서 정말 머리가 시원한 모습 아닙니까 지금? 머리가 굉장히 시원한 모습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과열권에 접어든 게 2005년도 이후에 가장 뜨거운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2월 달에 샀으면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었죠. 지금 보면은 살짝 나왔다가 밑에 10개월 선에 닿을 때 그때 매수를 한 지금 조금 지났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험은 조금 느리게 움직이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타라도 성공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게 딱 보여주네요. 그렇죠? 과열권에서 사지 말고 과열권에서 살짝 나오면서 밑에 비빌 언덕. 뭐 1차적으로는 10개월 선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20개월 선에 닿기 전에 10개월 선에 닿고 올라가 버려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잖아요. 여기 10개월 선에 자된 듯 지금 몇 번이죠? 여기 꼬리가 자된 듯 여기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이것만 그런 거 아니고 다 찾아보세요. 다 이래요. 지금 자대고 그은 것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대피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험주 중에서 재보험사인 코리안리 이 고점을 뚫어놓고 과열권이 식은 타이밍을 잴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조금 피해 있는 것이 어떤가. 소나기는 피해 가야겠죠. 네, 이 글로벌 불확실성이 또 확대가 되고 있고 바이러스 관련한 이슈도 있는 만큼 오늘은 상대적으로 방어주 성격을 띠는 이 보험 관련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일서 위원님과 함께 시장 진단해보고 관련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장 초반 대비해서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간의 사후 조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눌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가량 하락한 영향을 받아서 오늘 국내 반도체주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 지수 상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낙폭을 확대하면서 4%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이후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붙었는데 오늘은 장 시작 대비해서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4.37%가량 하락한 7,187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피 200도 4% 넘게 하락하면서 일중 저점 부근 지나가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까지 시총 대형주들이 일제히 큰 폭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3.87%가량 하락하면서 오늘 양지수가 일제히 4% 가까이 밀립니다. 매매 동향 함께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시장에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오늘 도출되고 있습니다. 3조 2천억가량의 가파른 순매도세 펼쳐지고 있고요. 기관도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되면서 약 900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개인만의 순매수가 들어오는데요. 개인은 3조 2천억가량 시장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과 기관의 수급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외국인은 300억가량 순매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90원 선으로 출발을 했는데 다시 5원가량 오른 1,502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다시 좀 1,500원 선 위로 올라오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캐나다 국방부가 노후화된 장갑차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에 국내 방산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뉴스 등 캐나다 현지 매체는 캐나다 국방부가 주요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정보 제공 요청서를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차세대 전차 사업은 기존 전차의 성능 개량과 함께 2030년까지 신형 주력 전차 기종을 선정해 2037년 완전 운용을 목표로 하는데요. 총 사업 규모만 약 9,200억 원에 달합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불확실성이 여전한 점도 국내 방산주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재개를 보류했다고 밝혔지만 핵무기 포기에 대한 협상이 실패한다면 더 강한 군사 대응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크게 오르면서 장중 8%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4.65% 가까이 오르면서 시총 대형주 가운데 홀로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128만 4천 원 선 지나갑니다. LR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도 4% 넘게 상승하며 87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하나 시스템 주가는 장중 5% 넘는 강세 탄력이 붙기도 했는데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현재 시간 1%가량 하락한 10만 4,6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수 케이블 기업인 TMC가 미국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과 대규모 광통신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TMC는 오늘 오전 공시를 통해 미국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 전문 기업과 110억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용 광통신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북미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확보한 단일 광 케이블 공급 계약 기준으로 최대 규모인데요. 최근 국내 증시에서는 AI 인프라 확대와 전력 설비 투자 증가 기대감이 동시에 부각되는 가운데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과운전선도 메타와 4조 원 규모의 버스덕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버스덕트는 데이터 센터 내에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AI 인프라 확산과 함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종목들 주가도 함께 살펴보시죠. TMC 주가 상한가 기록한 이후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만 5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KMW도 광통신주로 주목받으면서 9% 가까운 상승, 3만 1,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온전선 주가는 오늘 장중 17% 넘게 튀어오르기도 했는데 오름폭을 좀 줄이면서 현재 시간 6.84%가량 오른 40만 6,500원 선 지나갑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이 될 수 있는 2차 사후 조정이 오늘 재개됐습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일부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조정안 도출 등에 대한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박 위원장은 오늘 취재진의 삼성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는지 여부에 대해 일부 좁혀지고 있다라면서 전날 이견이 있던 부분을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 조정안에 대한 초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전날부터 시작된 2차 사후 조정은 오늘 오전 10시 시작해 오후 7시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사측은 연봉의 50%가 산하선인 기존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고 200조 원 이상 영업이익을 거뒀을 때 10%를 특별 포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노측은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매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명문화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 주가가 약 4% 가까이 밀리면서 27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27만 원 선을 장중 반납하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27만 원 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일중 저점 부근 지나가면서 현재 시간 4.46% 가까운 하락, 175만 7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도 4.86%가량 밀리면서 17만 6,100원 선 지나가고요. SK 스퀘어 주가도 함께 하락 7% 넘게 급락하면서 100만 6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차 사후 조정이 재개된 가운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부담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올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팔로우업 해보시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21일 예정되어 있는 만큼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오늘 코스피가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사후 장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최근 시장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투톱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요즘에 주식 투자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관해서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좀 걱정이 좀 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앞서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해서 지금으로서는 한 21일 쟁의행위, 그러니까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노조와 사측이 이제 협상을 시작한 게 작년 11월부터예요. 그러니까 노조가 공동 교섭단을 구성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올해 2월에 임금 교섭은 결렬됐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거든요. 중노위 조정은 노사 간 합의가 어려울 때 이제 제3자인 중노위가 조정안을 제시해서 합의를 돕는 건데 이제 파업 전에 거의 이제 마지막 공식 중개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이제 절충안을 제시하는 게 보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 노사가 이제 중노위 조정에 합의를 하지 못했고 3월에 이제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했죠. 이 노조가 파업할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이제 실시를 했는데 93% 찬성이 나오면서 일단 노조로서는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고요. 이달 들어서 계속 이제 노사가 중노위 주관으로 사후 조정을 해왔는데 1차 사후 조정 일단 결렬이 됐고요. 어제 삼성전자가 노사가 이제 2차 사후 조정 회의를 제기를 했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또 오늘 이제 두 번째 이틀째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제 최종 담판을 지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노위원장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이제 들어갈 때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까지는 양쪽 당사자가 타결할 가능성이 있다, 이견이 일부 좁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21일 파업 가능성을 이제 일단 이 사후조정, 2차 사후조정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아마 오늘 결론을 못 내도 아마 22일까지는 이제 연장해서 회의를 이어갈 수도 있을 텐데 양측 다 이제 그 파국은 좀 막고자 하는 의지들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이 삼성전자의 노사 간 갈등이 이렇게 커지게 된 뭔가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쟁의 핵심은 아무래도 이제 성과급 제도인 건데 그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는 지금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게 영업이익의 15%를 상관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과급 산정 기준을 좀 투명하게 해달라라는 건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SK 하이닉스가 쏘아 올린 공 때문에 약간 이제 이렇게 약간 나비효과처럼 이루어진 면도 있는 게 워낙 SK 하이닉스의 그 고액 성과급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노조의 대응도 강경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AI용 그 고대역폭 메모리 엄청 지금 호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실적이 급증한 SK 하이닉스가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을 했는데 이 성과급이 다 아시다시피 기본급의 2,964%였고 성과급으로만 평균 1억 4천만 원 수준을 받았었잖아요. 이게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대규모 성과급을 줄 수 있었던 근거를 보면 노사가 합의를 해서 초과이익 분배금 재원을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확보를 일단 했고요. 성과 산정 기준도 2021년에 원래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걸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환을 한 거예요. 굉장히 이제 깔끔하게 명확하게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사실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거 그 기준이 굉장히 좀 모호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게 이렇습니다라고 공개를 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 굉장히 이제 복잡해요. 그래서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이제 사측에서 여기 감가상각비 빼야 되고요, 자본 비용 이런 것도 좀 빼야 되고요, 이러면 경제적 부가가치 자체가 좀 낮아질 수가 있고 이걸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을 하게 되면 성과급이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건 회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기준이네라는 이제 인식이 컸고요. 그래서 노사가 합의를 해서 그러면 이거를 깔끔하게 영업이익 기준을 바꾸자 이러면서 성과급의 기준이 명확해진 거고 반면에 삼성전자는 작년에 사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로 33%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도 초과이익 성과급 제도 지급률이라는 것 때문에 연봉의 한 47%를 성과급으로 지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직원들은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컸겠죠.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다른 반도체 업체로 이직도 되게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성과급에 대한 이거 좀 바꿔달라, 그러니까 한도를 높이고 이제 영업이익의 몇 % 이렇게 좀 확보를 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면서 연초에 노조 가입자가 엄청 급증했다고 합니다. 원래 한 6,000명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7만 명 정도 가입한 거대 노조로 급성장을 했죠. 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은 원래 무노조 경영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파업 위기까지 가게 된 건지. 그렇죠. 삼성하면 이제 무노조 경영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이제 수식어였는데 그 1938년에 이병철 선대회장이 창업한 이후에 노조 없이도 회사가 직원을 잘 대우를 하면 된다라는 논리로 노동조합 설립을 억제를 해왔었어요. 노조 설립 움직임이 좀 보이면 이거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대응하면서 아예 노조가 이제 설립될 수 있는 싹을 좀 다 잘라버리는 시기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삼성 계열사들이 노조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들이 좀 드러났죠. 그래서 그때 검찰이 노조와의 문건, 뭐 실행 계획 이런 것들을 좀 확보를 했고 임직원들이 노조 설립을 저지하겠다라는 거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좀 확인이 됐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관련 임원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법 리스크가 좀 커졌고 그때가 또 이제 ESG 경영 이런 것들이 좀 확산되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좀 바꿔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목소리도 좀 높아졌던 시기라서 이제 삼성그룹이 2019년에 무노조 경영을 폐기한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사실은 뭐 이제 사법 리스크도 있었지만 성과급 산정에 대한 기준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좀 높아졌던 시기였고 사실 이제 직원들도 세대 교체가 되면서 젊은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충성, 그러니까 뭐 주 6일째 근무하던 시기에 이제 회사를 다녔던 분들이랑은 또 많이 다른 그런 이제 충성하기보다는 이제 공정 그리고 투명 뭐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는 분위기가 됐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노동권이 좀 강화돼야 된다라는 이제 인식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던 시기라서 이런 환경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노조가 급성장하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삼성전자 내에 최대 노조로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024년에 창사 이후 첫 파업이 이제 발생을 했죠. 그때 5월 29일에 파업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요. 6월 7일에 조합원이 이제 단체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네. 이게 이제 삼성전자 창사 55년 만에 첫 총파업이었는데 이게 한 24일간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계기로 노조의 교섭력이 굉장히 강화가 됐었고, 뭐 이후에도 이제 노조는 그러니까 매해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임금 가지고 노사가 이제 협상을 하잖아요. 네. 단순히 임금을 올려달라라는 거를 넘어서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구조나 기준을 좀 바꿔달라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목소리를 높여왔었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지금 반도체가 워낙 호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게 일반 상식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파업을 하면은 하루에 100조 손실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이렇게 어떻게 막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반도체 공정이라는 게 이제 24시간 연속 가동을 해야 돼요. 그걸 전제로 설계가 된 공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번이라도 멈추면 공정 안정화 그리고 수율을 회복하는데 뭐 수십일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장을 멈춰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이제 최악의 상황인 건데 뭐 예를 들어 웨이퍼 같은 이제 투입 재료가 불량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폐기가 될 수도 있고 재가동했을 때 기존 수율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서 사실 우리가 이제 100조 원 이렇게 추산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손실이 커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정부나 사실 이 지금 현재 정부가 약간 이제 노동 친화적인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어제 SNS에 이렇게 올렸었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문의 등을 이제 제한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정부도 긴급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이제 주는구나라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 말고도 뭐 김민석 국무총리라든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최후의 카드로 긴급 조정권을 쓸 수도 있다라는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런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좀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긴급 조정권이라는 거는 국민 경제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쓸 수 있는 카드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긴급조정권이 발동이 되면 노조는 이제 파업 이런 것들을 바로 중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30일 동안은 이 파업이나 이런 쟁행위를 다시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중노위가 제시하는 중재안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1983년도에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이게 실제 발동된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크게 보면 이제 대한조선공사, 현대차,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이런 정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대한조선공사라든가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장기 파업이 이제 진행이 되니까 뭐 생산, 수출 이런 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가 경제의 피해가 막심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으니까 발동이 된 거고 항공사 파업 같은 경우는 뭐 아마 이거는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에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
뭐 이게 사실 항공이라는 게 이동 물류의 굉장히 핵심적인 수단인 거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공공성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종사들이 파업해서 대규모로 결항이 나고 이러니까 항공 운송 차질 비권, 그러니까 그 국제 물류,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이, 그러니까 나라인데 수출에 이제 차질이 빚어지고 거기다 이제 국제선 결항되고 이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이동의 권리 이런 것들이 침해를 받는다고 판단을 해서 긴급 조정권을 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 핵심 기업이잖아요. 이게 한국의 수출, 경제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코스피 상장사 매출액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대규모로 장기 파업 이런 걸 한다라고 하면 뭐 과거의 현대차라든가 뭐 아시아나 대한항공 뭐 못지않게 긴급 조정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인식들이 좀 생기고 있고, 사실 어제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이게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제 결과를 내놨는데 네. 이 신청의 일부를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법원이 이제 안전보건 시설 유지나 시설 손상 방지 그리고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뭐 이런 이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 시설의 인력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뭐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파업 효과는 조금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이제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계까지도 네,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나 보죠. 그렇죠. 자동차는 워낙 이제 유명한 강성 노조인 건데 사실 보통 예년은 보면 삼성 계열사들은 보통은 그 전년 말에 협상을 시작해서 한 3월쯤 되면 노사 교섭을 끝내요. 그런데 올해는 삼성이 어찌 보면 이 보통 이제 여름에 한다 그래서 핫투어라고 하잖아요. 핫투어를 주도하고 있는 양상인 건데 지금 뭐 자동차, 조선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노조가 강성인 곳들인데 이제 삼성이 핫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조선의 이제 반도체까지 다 같이 이제 연쇄 파업에 나서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불안감이 좀 높아지고 있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노조가 올해 요구안에 기본급 인상 외에도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에 좀 이제 포함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고, 뭐 AI 로봇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하고 막 이러면서 AI 로봇 관련주로도 이제 엮이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신기술을 도입을 할 때 이제 고용 안정, 노동 조건이 변화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노조 협의를 의무적으로 좀 해달라라는 단체 협약 조항 신설을 요구하고 있고요. 뭐 기아도 뭐 비슷합니다. 뭐 성과급 요구 수준 확대해달라라는 거는 현대차와 같고, 여기에 더해서 뭐 자사주 지급 확대해달라, 뭐 출산 장려금을 1억 원 인상해달라라고 이제 요구하고 있고 이런데 사실 노사 간의 입장차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좁혀지는 분위기는 아니라서 교섭이 좀 장기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다음 달에 반도체, 자동차 공장 다 문 닫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4월 기준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및 부품 수출 비중을 보면 반도체가 37%, 자동차 부품이 한 9.4%거든요. 네. 그럼 이게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약간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죠. 네. 네, 이번 파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화제가 되고 있지만 단순히나 뭐 월급이나 성과급을 올려라 이런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반도체가 워낙 이제 잘 가다 보니까 그에 대한 네. 담론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중요한 지금 의미가 뭐 있을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이런 게 이제 워낙 호황이니까 뭐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거의 역대급으로 이제 대규모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과실을 누가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에 대한 이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 삼성전자의 이제 노조와 사측의 갈등으로 이제 표출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사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그거는 일부 주주들한테 환원도 해야 되고 직원들과도 향유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미래 산업을 위해서 투자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기업들이 돈 많이 벌었다고 다 배당으로 주거나 뭐 직원들한테 성과급으로 주거나 이러는 것보다도 이제 산업 일부를 통해서 이제 일부 투자할 수 있는 이제 이 재원도 마련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어디에 얼마큼 배분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에 좀 많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국민 매당금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뭐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의 인식은 반도체 호황이라는 게 지금 일시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반도체가 사실은 이제 시클리컬 산업이기 때문에 뭐 이제 호황이 있으면 이제 불황도 있는 거고 이렇게 사이클로 돌아가는 산업인데, 지금의 반도체 호황은 정말
한동안은 이 호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호황이고, 한국이 처음으로 지속적인 초과 이윤을 생산하는 국가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이제 진단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예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바뀔 수도 있다고 이제 본 상황에서 보면, 그럼 그 과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이게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덕분에 초과 수급 많이 거쳤잖아요. 이 많이 거친 세금을 어디 활용할 것인가도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국민배당금 형태로 국민한테 나눠줘서 같이 향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를 좀 펼쳤고, 그게 이제 상당히 좀 일각에서는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초과 이윤, 초과 수익 이런 건 표현을 좀 혼용해서 쓰시면서 조금 오해를 부르기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반도체 호황이 구조적으로 지속될 거다라고 한다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건 맞는 거죠. 그래서 일단 노조는 노동자도 성과에 정당한 몫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회사는 투자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경영에 있어서 유연성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이게 성과급을 뭐 영업이익의 몇 %로 이제 봐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해외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의 유연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 유연성이 좀 받쳐주거나, 예를 들어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을 때 그러면 성과급을 자진삭감하고 이런 의사가 있느냐,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이제 뭐 일부의 의견이 이제 나오기도 있기도 한데, 어쨌든 이 반도체 업체 입장에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인재 확보가 지금 절체절명의 이 과제인 거잖아요. 어차피 반도체 산업이라는 거는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게 이제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성과급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뭐 AI 반도체는 국가 기관 산업이고, 이제 기업의 사실 어찌 보면 정부가 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과 지원을 해준 결과기도 하고, 사실 반도체 산업 어려울 때는 여러 가지 뭐 법인세 감면도 해주고 뭐 대출 지원도 해주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거를 다 감안했을 때 그 성과급을 딱 일률적으로 딱 이렇게 박는 것보다는 구성원들한테 이제 성과에 대한 그 차등 지급,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성과를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영업이익의 몇 %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건 사실 일회성인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내가 현금을 받는 건데, 물론 그것도 이제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뭐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인재를 오랫동안 붙잡아 두려면 사실 현금으로 일시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보다는 주식으로 보상을 하는 제도, 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회사 가치가 올라가야 보상으로 받은 이 주식 가치도 올라가니까 이제 성과에 대한 보상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활용한 보상제도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갖춰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이제 나오고 있고, 이 사실 이런 문제의식 논란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만 갖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기업의 사이즈나 뭐 이제 업종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기업들이 다 갖고 있는 고민일 텐데, 뭐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어찌 보면 이제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생겼고, 삼성전자의 노사가 이렇게 갈등을 겪으면서 뭐 또 이건 한편으로는 삼성전자가 쏘아올린 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푸는 거는 이제 지금 삼성전자의 노사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합의를 좀 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성과급을 받는 것도 있고, 그게 얼마나 큰 액수인지 이런 조정사에서 이게 부러운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 K 경쟁력을 주축으로 하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번에 담노래장이 어떻게 마무리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나 설명 잘해주신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님, 다음에도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요 증시 일정과 특징 종목들 살펴보는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어제부터 우리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기업이죠. 바로 스페이스X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화요일 차세대 로켓이었던 스타쉽 V3가 시험 비행에 나설 예정인데요.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발사체 실제 모습입니다. 하단부 슈퍼 헤비부터 이 상단부에 위치해 있는 로켓이 스타쉽 V3인데요. 이 합쳐서 높이가 무려 124m에 달합니다. 저궤도에서 100톤 이상을 실어 나르는 발사체로 6월 12일에 상장을 또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시험 발사가 좀 과연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가 영향받을 수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피어입니다.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14% 올랐고요. 애프터마켓에서 2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업이익 면에서는 83% 정도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 특수합금 매출이 과연 이 영업이익 회복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은 앞으로 우주항공 공급망 관리가 좀 본격적으로 성장세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7만 원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바로 센서뷰라는 종목인데요. 이 초고속 연결 관련해서 국내 유일하게 유무선 고주파 연결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러면서 좀 군 개량 참여를 하고 또 차세대 무기 개발에 참여를 하면서 방산 업종으로도 불리고 있는데 어제 장에서 22% 가까이 상승했고요. 전체 수주 잔고가 190%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기 때문에 역시 주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면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 어제 상한가 가까이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캘린더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약한데 장후반 조금 더 반발 매수세가 붙을 수 있을지 보시고요. 오늘 전략 잘 짜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일 오후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